위원장 계속 나타나잖아요. 출마 쪽으로 기울었다. 이상민 의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 전대? 이렇게 하고 안 나오는 것도 참 재밌는 현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본인을 노출하고 있어서 네. 잊혀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잊혀지지 않는 것의 핵심은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죄송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고민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같이 꾸려지는 지도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그러니까 네. 사실 50대 50이건 100대 0이건 70대 30이건 점점 한동훈 위원장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사람들 공통된 이야기거든요. 네. 이게 룰 세팅이 아니라 시간이 하루 더 늦춰질수록 한동훈의 가능성은 더 올라간다. 당선 가능성은. 네. 시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네, 식의 이야기를 네, 하던데요. 그뿐만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를 꾸릴 것이냐, 네. 아니면 분리해서 최고위원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에 따라서도 예. 한동훈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본인과 함께 일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네. 고민이 있는 것 같다. 예.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국민의힘 당사를 지나다가 저 사진을 찍었어요. 출마 촉구. 예, 그 네. 당사 앞에서 한동훈 위원장 출마 촉구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예, 뭐 당원들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예, 이게 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구경 기자님께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관계로 나아갈 것인가? 예. 결국은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네. 결국은 극윤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극윤? 네, 왜냐하면 아. 지금까지 예전에 그 우리가 선거 기간에 겪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갈등 양상을 보면 네. 결국 1차 갈등이 왜 있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 문제로 그의 측근이 발언한 부분이 도화선이 돼서 네. 결국은 그 봉합이 되기 전에 결국 대통령은 비대위원장을 나가라고 했고, 그에 대해서 서천 화재 현장에서 폴더형 인사를 하는 것을 그러니까요. 봉합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총선 참패라는 끔찍한 결과로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비대위원장 때라는 완벽히 다른 한동훈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선거 캠페인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가장 좋은 소재를 지금 만난 셈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정과 상식으로 검찰의 주권을 살려서 대통령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네. 레거시가 있는 것인데 네. 그 레거시라는 게 지금 무너지는 순간에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추종했던 고위 검사로서 네. 그 상황을 극윤화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뭔가 다른 면모를 보여야만 네. 국민적 설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뭔가 대통령과 당정 관계 정상화를 바라는 당원들 흐름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저런 여망들이 어떻게 보면 천막을 차리고 출마를 촉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어야만, 극윤을 해야만 네. 대표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윤석열 대통령을 극복하기에는 삼자가 공유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위원장, 사실상 3인의 공동운명체다라는 얘기도 정치권 안에는 있는데,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 부분인데, 결국은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22대 국회 가장 첫 아젠다는 최상병 특검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요. 네. 22대 국회에서 그러면 한동훈 이제 당대표가 만약에 당선됐다고 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당론 입장을 네. 어떻게 정할 것이냐,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되는 것을 어떻게 당론을 정할 것이냐라고 예. 하는 것인데, 사실 또 관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확실하게 보수가 윤 대통령과 결별할 선언을 한다면 네. 그러기가 쉬울 텐데요.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자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 쉬웠지 않은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본인이 대선 주자가 되려면 말씀처럼 극윤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임기 3년 남은 대통령 앞에서 지금 이 시기에 극윤한다고 하는 게 주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그것에 대한 고민이 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간 보겠습니다. 나올지 말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국회의장 경선 내일 하네요. 네, 목요일. 네, 내일 하면 목요일입니다. 누가 될까요? 네. 추미애 대 우원식.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예컨대 이 후보 경선에 당대표가 개입됐다거나 뭐 이렇게 했다면 이것 뭐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네.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전반적인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미 사실은 판을 까보지 않아도 결과는 미리 예측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말하지 왜냐하면 않아도 알아. 예, 우리 뭐 초코파 옛날에 CM송 예.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인데 왜냐하면 지금 당원들이라든가 국민적인 압도적인 지지가 예.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로 확인이 됐고 네. 그리고 명심이라고 불렸던 경쟁력 있는 후보들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조정식 네. 의원이 사실상 추미애 의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 판이 짜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당선인의 당선이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과정 자체가 민주적인 경선 원칙이라 이런 것들이 약간 부정된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5선 6선이면 뭔가 선거판에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생존해온 사람들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선거를 포기하는 양태가 있다 보니까 똑같이 중진 우상호 의원이 보기에도 이거는 국회 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굉장히 해괴하다. 네. 그리고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배경 자체가 깨림직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박장대 원내대표, 박장대 원내대표 또 어떻습니까? 아마도 명심을 받아서 또 단일 후보로 사실상 추대된 후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나서서 후보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 과도하게 국회의장 선거까지 컨트롤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 약간 민주주의의 숨통이라는 것이 네. 약간 질식될 우려도 있다라는 것을 우상호 의원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전 그 국정원장 저희 방송 어제 출연해서 과도한 명심팔이 후보들이 그것도 좀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경쟁 관계를 통해 가지고는 그 민심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박지원 전 원장도 저희 거에 나오셔가지고는 이게 경쟁이 건강한 것이다라는 그렇죠. 예. 이야기를 누차하셨습니다. 예. 물론 본인은 여러 가지 상황상 출마하지 못하셔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깝다. 우울하신 것도 표현을 하시긴 예.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상호 의원이 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실 투표에 붙였어도 추미애 당선자의 당선이 유력했던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굳이 이런 식으로 모양새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추 당선자에게도 좋은 것이냐라는 네. 지적으로서 이제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단일한 목소리가 너무나 노출되게 됨으로써 앞으로 3년 동안에 이제 대권 가도를 띠는 민주당으로서 이것이 좀 부담되는 지점들에 대한 지적들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저 선거는 축제고요. 경쟁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되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 저 사람은 저걸 내세우네, 저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네, 아 저 사람한테는 저런 저런 게 문제네. 이제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공론의 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물밑에서 정리해서 아무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꼭 좋은 거냐? 뭐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후보들이 각자의 정견을 발표하고 자유롭게 경선을 통해서 당선이 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경수 전 지사가 귀국을 한다면서요. 네, 5월 23일 이제 윤석열 죄송합니다. 끝나갈 쯤 되니까 굉장히 말이 헛나오네요. 네.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도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이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지 기자의 이 언변이 대단하십니다. 예. 예. 노무현 대통령 이제 15주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근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김경수 전 지사의 이제 귀국이 여러모로 좀 주목을 받는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여의도는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또 그걸 가지고 다양한 해석을 하는 맞아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본인은 그냥 이번에 잠깐 오는 것일 텐데 또 그걸 두고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 유학 중인 김경수 전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그 추도식을 계기로 들어온다는 건데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당 대표 선거도 앞두고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친문계의 구심점이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관심의 일환으로서 김경수 전 지사의 뭔가 이제 한국 귀국을 굉장히 바라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그 김경수 전 지사가 국내에 귀국해서 여야의 어떤 정치인들을 만날 것인가 예. 이런 부분이 귀추가 주목되고 근데 가장 포인트는 김경수 전 지사가 결국 정치인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야만 온전한 생물로서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복권이 안 된 상태여서 이대로라면 기본적으로 지방선거든 뭐 대선이든 간에 출마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임 중인 대통령이 의탁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도라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의 복권 여부에 또 달려있는 정치권의 향배를 또 바꿀 수 있는 대선 후보의 결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8.15에 김경수 지사의 복권
예, 사면복권이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분열용으로 김경수 지사를 복권시킬 거다라는 이제 추측, 추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 떠돌아다니는데요. 윤 대통령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죠. 네, 애초에 모양새가 사면 복권은 한 세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가깝거나 혹은 본인이 과거에 수사했던 수많은 국정농단 사건의 사람들도 사면 복권을 한 세트로 해준 바가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면만 하고 복권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오는 예. 이상한 정치적 어떤 긴장감이라고 하는 맞아요. 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그래서 그때 김경수 지사도 이럴 거면 자기 사면하지 말라고 그래요, 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도 굳이 사면만 해준 상황이라고 네. 하는 게 참 어떻게 코멘트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주 정치적인 거죠. 예, 윤 대통령이 얼마나 정치적인지 보여주는 단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가끔 보면 막 이제 지지자들끼리 갈등도 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전선은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좋은가, 이대로 가도 되는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도록 강제하는 게 좋은가, 국민적 힘으로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야권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 게 좋은가, 저는 이런 관점과 원칙에서 현 정세를 좀 진단하고 확인하고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